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자 13쪽 물체의 평형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간단한 계산이 좀 들어갑니다. 계산이 들어가고 그 계산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번 단어는 이름이 힘의 평형이고 이 평형이라는 것이 뭐야? 밸런스야, 밸런스. 자, 그래서 두 가지 힘이 물체에 봐봐. 10N의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왼쪽으로도 10N의 힘이 작용을 하면은 얘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정지해 있다고 가정하면 정지해 있겠지 계속. 왜냐면은 두 힘이 같아서 없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상쇄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평형이라는 거는.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작용하면 두 힘은 힘의 평형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다시 자, 힘의 평형을 이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R자임이 0이다. 밑줄 한번 쳐보자.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똑같은 말을 이제 다르게 얘기하는 거야. 자, 두 힘이 힘의 평형을 이룬다. 반대로 말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방금 했던 것이 힘의 평형입니다. 자, 두 가지를 우리는 계산해야 하거든. 첫 번째, 힘의 평형. 그리고 두 번째, 돌림 힘의 평형. 그래서 쌤이 어떤 계산 문제를 보면은 두 가지를 쓸 거야. 첫 번째, 힘평. 힘평이라는 거는 힘의 평형을 말해. 그 두 번째는 돌림 힘의 평형에서 돌평이라고 할게. 두 가지 식을 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연립해서 푸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거든. 자, 힘의 평형은 두 힘이 나란하게 작용할 때 합쳐서 0 되는 경우고, 돌림 힘의 평형은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 힘의 합이 0이 될 때. 우리 위에서 봤던 시계 방향으로 타우가 10N이고 10Nm/M고 그 다음에 반시계로 10Nm/M면은 둘이 합쳐서 0 되니까 정지해 있다고 했잖아. 그런 것처럼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두 개 돌림 힘이 같으면 얘는 회전하지 않는다 이 얘기야. 그래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두 힘에 의한 돌림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 그 돌림 힘의 합이 0이 되면서 돌림 힘 평형을 이룬다. 자, 이 두 가지를 공식을 쓸 거고 천천히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 그네를 보자. 무게가 300N인 A와 600N인 B가 시소에 앉았어. 그랬을 때 A가 앉은 자리가 2m 떨어져 있어, 받침대로부터. 그때 B가 앉은 자리가 받침대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냐가 문제야. 자, 여기서 내가 일단은 해야 할 거는 첫 번째, 이렇게 이 시소 문제나 아니면은 그 앞에 뭐더라? 미안해. 이렇게 축바퀴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는 두 가지 식을 쓰면 돼. 둘 다를 그 식을 써놓고 이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습할 겸 두 개 써보자. 자, 힘평. 뭘 쓸 거냐면은 자, 이 막대 입장에서 봐. 막대. 네, 막대 입장이야. 그랬을 때 왼쪽에서 300N의 힘으로 내려가고 있지, 이렇게. 그치? 밑으로 힘을 받고 있잖아. 그리고 B 입장에서는 600N의 힘이 내려고 가고 있지. 그런데 받침대가 요 막대를 받치는 힘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막대 그 나무 막대 입장에서는 세 가지 힘이 존재하는 거야. A가 밑으로 300을 민다. B가 600으로 밑을 민다. 그리고 받침대가 위로 민다. 그 세 개가 합쳐서 0이 돼야 얘가 정지해 있는 거거든. 몇이 돼야 될까? 그래, 900이 돼야겠지. 괜찮아? 그래서 힘평 300 더하기 600은 900. 이렇게 한 물체에 대해서 밑으로 900, 위로 900 해서 정지가 되는 그 상태의 식을 하나 만들어 줄 거야. 알겠지? 항상 이 두 가지 식을 씁니다. 자, 두 번째, 돌평. 자, 돌평은 이제 볼 건데, 돌평은 이 받침대를 내가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 축의 회전축, 회전축을 중심으로 자, A 입장에서는 요로 내려가잖아, 그치? 그럼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다, 그치? 반시계 타오는 자, 받침대 입장에서 힘이 어떻게 돼? 300N이
몇 미터 떨어져 있어? 2 떨어져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 나무 막대를 반시계로 회전시키는 돌림 힘이 300 곱하기 2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괜찮지? 그 다음에 시계 타우는, 자, 여기 B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이 작용을 하겠지. 그래서 600 곱하기 R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괜찮지? 자, 이때 돌림 힘도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반시계의 타우랑 시계의 타우가 같아야 돼. 괜찮아? 그래서 반시계 타우가 300 곱하기 2. 얘가 뭐가 돼? 600 곱하기 R이다. 그래서 R은 1m다라고 답을 내면 됩니다. 괜찮아? 그래서 요렇게, 자, 문제의 메커니즘이 항상 이렇습니다. 지금 900을 안 썼지만 근데 좀 이따 쓸 거야. 그래서 힘평과 돌평 두 가지씩을 나타내면 됩니다. 어떻게 푸는지 이해됐죠? 그쵸? 자, 여기서 쌤이 좀 더 설명할 게 있으니까 얘만 살짝 지워볼게. 지금 받침대가 위로, 빨간색으로 할게. 900N이 작용하는 거 알고 있지, 그치? 자, 예제 옆에다가 별표 칠게. 회, 다시 회전축의 위치는 유리한 곳에 설정 써주세요. 회전축의 위치는 내가 계산이 유리한 곳에 설정. 자, 무슨 말이냐? 이 나무 막대 입장에서는 얘들아, 얘는 지금 힘의 평형과 돌림 힘의 평형 두 가지를 이루기 때문에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고 회전도 없지. 그렇다는 거는 회전축의 중심이 꼭 여기일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이 나무 막대는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회전축의 중심을 아무 데나 놔도 돼.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다 놔도 되고. 이해돼? 회전하고 있지 않은 거니까 회전축의 중심이 어디든 상관이 없단 얘기야. 여기까지는 이해돼? 오케이. 우리가 그럼 R을 구할 때 이렇게 했었잖아. 여기를 회전축의 중심으로 놓고 300 곱하기 2는 600 곱하기 R 해가지고 R 구했잖아. 근데 이렇게도 해볼게. 자, 900N까지 구했어. 회전축의 중심을 내가 여기따로 놔볼게. 괜찮아? 그러면은 이 300N은 회전축의 중심에 작용하기 때문에 돌림 힘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할게. 회전축에 딱 정확히 작용하는 힘은 이 물체를 회전시키는데 기여를 못해. 받침대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 위에 눌러봐. 그럼 이 힘은 무시해도 되잖아. 회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괜찮지? 자, 회전축의 중심을 A라고 놨을 때 두 가지 힘이 존재하는 거네. 첫 번째,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회전시키는 거지. 그럼 시계야, 반시계야? 반이네, 그치? 그러니까 반시계 타워가 존재하는 거고, B는 여기서 일로 내리는 거니까 시계 타워가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자, 1번 축이 A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반시계 타우랑 시계 타우가 같다고 놓을 건데, 반시계 타우는 어떻게 해? 자, 900이고 힘이 거리가 몇이 돼? 2가 되겠네. 요 거리를 얘기하는 거 알겠지? 그리고 시계 타우는 B 입장에서 600N이고 그리고 거리가 2 더하기 R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약분하면은 2, 3 2 더하기 R은 3이다. 그래서 R은 1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괜찮아? 자, 이번에는 축을 내가 B로 놔볼게. 자, 정지해 있으니까 이 기술은, 쌤이 지금 하고 있는 기술은 이제 문제 풀 때 많이 쓸 거거든.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야. 자, 이번엔 축의 중심을 내가 여기다가 놓을게. B에다가. 그랬을 때는, 자, 여기 받침대 900N이 어디로 회전시키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이번에 회전시키는 걸로 바뀌었다. 그치? 그리고 A 입장에서는 이 막대를 내 회전 중심이 여기라고 할 때 요렇게 회전시키는 거니까 반시계 타우가 힘이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축이 비일 때의 경우는 시계타우랑 반시계타우가 같은데 시계타우는 900 곱하기 R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반시계타우는 300인데 거리가 멀잖아. 2 더하기 R. 괜찮지?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면은 R은 1이 나옵니다. 자, 선생님, 축의 위치를 계산이 유리한 곳에 설정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를 계산해도 똑같고 거의 똑같고 오히려 축을 B로 놓으면 계산이 좀 더 복잡한데요. 요 문제는 간단하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조금만 복잡해지면은 축의 위치를 내가 설정을 해줘야 돼. A에다 놓으면 좋을지 B에다 놓으면 좋을지 받침대에 놓으면 좋을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요 돌림힘 문제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한 10분 정도 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해됐죠? 그쵸? 자, 그래서 천천히 봅시다. 오른쪽 살짝 볼게 궁금해. 자, 알짜힘이 0인데 돌림힘이 0이 아니다. 알짜힘이 0인데 돌림힘이 0이 아니다. 물체가 요런 거야, 요런 거. 요런 거. 자, 작용선이 같은 경우 두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점이 같아. 또는 두 힘이 존재하는데 작용점이 같은 직선 위에 있어. 이러면은 힘의 평형을 이루면서 정지해 있는 걸 유지합니다. 그런데 자, F1, F2 크기가 같아. 그런데 이 작용점이 일직선에 없어. 서로 나란하지 않아.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 여기 있어. 그러면은 F1은 요 물체를 반시계로 회전시키는 힘을 주게 되고 F2는 요 물체를 얘도 마찬가지로 반시계로 이렇게 회전시키지. 그럼 F1, F2가 계속 작용을 한다면 얘는 반시계로 계속 회전을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크기가 같은 두 힘이 같은 작용선상에 있지 않으면은 두 힘의 알짜힘은 0인데 알짜힘은 0이라서 얘가 그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렇게 하진 않아. 그런 걸 병진 운동이라 그래. 병진 운동. 자, 병진 운동 vs 회전 운동. 병진 운동은 얘가 요렇게 평행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회전 운동은 요 물체가 있던 것이 요렇게 회전하는 거. 어떤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야. 괜찮지? 얘는 회전 운동, 회전 이동. 그래서 알짜힘이 0이면은 정지에 있거나 이 등속도 운동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그런데 두 힘이 같은 작용선상에 있지 않으면 회전한다. 괜찮지? 그래서 알짜힘이 0인데 돌림힘이 0이 아니면은 합력은 0이 돼서 힘의 평형은 이루어. 근데 돌림힘은 0이 아니라서 회전한다. 기억을 해둡시다. 이해됐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내가 두 가지 평형을 배웠고 별표 치자. 역학적 평형 조건. 자, 역학적 평형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모두 충족하는 걸 의미합니다. 첫 번째 힘평, 두 번째 돌평.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걸 역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운동 상태의 변화 없이 정지해 있는 상태를 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크레인이 이 대표적인 역학적 평형을 이룬 예입니다. 자, 크레인은 공사장에서 많이 보잖아. 여기 회전축을 중심으로 내가 물체를 올리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그 반대쪽에 무거운 무게가 있어야 하거든. 무거운 무게를 가진 물체가. 그래서 첫 번째, 자, 이 받침점 기준으로 이 막대라고 할게. 이 막대가 받침점을 미안해. 이 기둥이 막대를 위로 받치는 힘. 얘를
수직항력이라고 하거든. 수직항력 N이라고 써. 그 수직항력 힘. 자, 다시 할게. 세 가지 힘이 존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물체가 이 막대를 당기는 힘. 자, 물체의 무게라는 것은 질량에다가 g를 곱하는 거거든. 이건 나중에 천천히 설명할게. 일단 적어놓자. 그리고 여기서의 힘, 그 반대쪽에 있는 물체 스몰 mg 이렇게 무게가 작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대를 내가 기둥에다가 세웠을 때 기둥이 힘을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기둥이 막대를 받치는 힘, 수직항력 N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세 힘이 존재를 하는 상태야. 그럼 첫 번째 힘평. 힘평은 뭐랑 뭐가 평형을 이룰까? 라지 mg 더하기 스몰 mg가 뭐랑 같아야 돼? 수직항력이랑 같은 상태가 되는 거지. 그게 이 첫 번째. 이 n만 넘기면 이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힘평 조건. 두 번째, 돌평 조건인데 내가 받침점을 어디에 놓냐, 회전 중심을 어디에 놓냐가 중요한데 여기다 놓게. 그랬을 때, 자, 요쪽으로. 자, 돌평. 그래서 시계랑 반시계의 타우가 같아지는 상태. 자, 시계는 스몰 mg에다가 검은색으로 할게. 거리가 R2네. 이거랑 뭐랑 같아야 돼? 반시계를 회전시키려는 힘. 라지 mg 곱하기 R1.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넘기면 이런 식이 되겠지, 그치? 언제? 받침점을 회전축으로 할 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하면은 요 크레인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문제를 풀 때는 역학적 평형 이 두 가지 식을 쓴 다음에 두 가지를 연립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를 쓰거나 이렇게 문제를 풀거든. 그래서 역학적 평형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만 더 이론 설명을 좀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4페이지. 자, 이제 물체가 구조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물체라는 것은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 질량과 모양을 가지고 있지. 그치? 그래서 이 동그란 공을 보면은 사실은 균일하게 질량이 퍼져 있다고 할 수 있지. 자, 물체들이 어떤 원자나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알죠. 그러니까 그 작은 알갱이들이 촘촘하게 물체에 박혀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러니까 그 물체를 이루는 모든 그 질량을 가진 애들, 그 점들을 다 하나하나 입자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무수히 많은 것들이 이 중력으로 인해서 밑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지. 어우, 징그러. 괜찮지? 근데 이제 물리학적으로 내가 좀 가정을 하는 거야. 뭐냐면은 요 물체들을 그러니까 그 분자나 원자 같은 입자들을 다 뭉쳐 있는 하나의 물체를 생각을 하고 그 물체 가운데에 무게 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요 무게 중심에 모든 질량이 뭉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라는 거는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 물체가 있잖아. 그럼 그 물체 한 가운데에 요 물체와 동일한 질량을 가진 어떤 아주 무거운 그 점 하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점이 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책을 한번 읽어보자.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한 곳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체를 이루는 많은 입자들이 각각의 그 중력을 받는 건데 걔네들을 싹 합쳐서 물체의 어떤 한 곳에 그 합쳐진 힘이 작용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한다고. 괜찮아? 자, 그래서 이 대칭인 모양에서는 가운데 물체의 중앙점에 무게중심이 위치하고 불규칙할 때는
내가 직접 찾아봐야 하는데 질량이 좀 무거운 쪽에 무게중심이 치우쳐 있어. 자, 이렇게 야구 배트 같은 경우는 이쪽이 더 무겁고 그 질량이 뭉쳐 있잖아. 그래서 무게중심이 딱 가운데가 아닌 좀 더 이 머리 쪽에 좀 더 가까운 상태의 무게중심이 있겠지. 그리고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점에 실을 매달아서 물체를 매달았을 때 얘네가 기울어지지 않고 평평하게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뭐 책이나 아니면 연필이나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거를 손가락 하나로 딱 위치를 잘 잡으면 얘네가 떨어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고정할 수 있는 그 점을 잡을 수 있잖아. 그 점이 그 물체의 무게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 무게 중심을 떠받치는 게 중요해. 무게 중심이 갑자기 왜 나왔냐면은 우리 결국에 어떤 축을 중심으로 물체를 세웠을 때 얘네가 회전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할 건데 그 축이 위치할 수 있는 곳이 무게중심일 때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무게중심을 떠받치면은 힘의 평형과 돌평을 둘 다 이루면서 역학적 평형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야구 배트를 무게중심에 딱 매달았을 때 힘평 1번 힘평도 만족하고 두 번째 돌평도 만족하는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물체는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룬다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괜찮아?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 무게중심 찾기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은 그 가운데 비슷한 아무 점이나 가운데가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모르겠지만 그 근처일 것 같은 아무 점에 실을 매달아. 그리고 물체를 떨어뜨리면은 물체가 딱 무게중심이 아닌 이상 기울겠지. 그랬을 때 요 A로부터 실까지의 연장선을 하나 긋습니다. 얘를 물체에 직접 그려. 그 다음에 물체를 돌려서 다른 곳에 또 실을 매달아서 떨어뜨리면은 또 연장선이 하나 존재하겠지. 근데 아까의 그 연장선을 그려놓은 게 있잖아. 그래, 괜찮지, 그치? 그러면은 그 두 연장선이 만나는 그 점이 바로 물체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얘는 방법을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딱 두 번만 하면은 바로 찾을 수 있어. 무게중심이 어딘지. 괜찮아? 자, 왼쪽을 좀 볼게. 별표. 이 무게중심을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이유가 딱 무게중심에 손가락을 놨을 때 왼쪽에 있는 입자들의 무게와 오른쪽에 있는 입자들의 무게가 양쪽이 같기 때문에 상쇄가 돼. 상쇄가 돼서 밑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정지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무게중심을 회전축으로 하면은 물체의 모든 입자들이 자, 왼쪽에 작용하는 물체의 중력은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물체를 회전시키려고 하겠지. 그리고 무게중심 오른쪽에 있는 물체들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려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힘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 두 개가 딱 상쇄가 되는 절묘한 지점이 바로 무게중심이라고. 이해됐죠? 자, 그래서 무게중심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자, 역학적 평형이라는 것은 구조물이 이렇게 있을 때랑 이렇게 있을 때를 좀 구분을 해볼게. 자, 이렇게 있을 때는 안정평형이라는데 내가 물체를 살짝 움직여도 자, 살짝 움직여서 이쪽에 놨다 쳐봐. 얘가 돌아가면서 일로 갔다가 하면서 결국에 가운데로 다시 오겠지. 그러니까 위치를 살짝 바꿔도 다시 그 자리로 오는 걸 안정평형이라 그래요. 역학적 평형에서 조금 벗어나도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거를 안정평형이라 하고, 근데 불안정평형은 이렇게 내가 물체를 살짝 움직이면은 여기서 바로 굴러 떨어지겠지. 다시 위로 올라올 수 없잖아. 그런 걸 불안정평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안정평형과 무게중심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물체는 딱 정지해 있다고 하면은 정지해 있는 물체는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림 힘의 평형과 힘의 평형이 둘 다 0이어서 물체가 정지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역학적 평형에서 살짝 물체를 움직이거나 변화시켰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볼게. 물체를 이렇게 눕히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두 가지를 구성을 해볼게요. 자, 왼쪽 거는 물체를 눕혔어. 그리고 살짝 여기를 들어 올렸어. 이렇게. 그랬을 때 봐봐. 자, 바닥면 이렇게 밑에 있잖아. 그리고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무게중심이 밑으로 작용하는 그 중력 화살표가 바닥면 그 안에 있지. 그러면은 요 힘은, 자, 요 무게중심이 작용하는 힘은 요 물체를, 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돌리려는 힘이 작용을 하겠지. 바닥면 안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다시 왼쪽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내가 세워놓게, 이렇게 세워놓고 많이 기울였어. 바닥면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됐고, 이 무게중심으로부터 밑으로 작용하는 중력 화살표가 바닥면에서 벗어났어. 많이 기울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봐봐. 이 무게중심, 바닥면 입장에서 수직으로 그렸을 때 무게중심 힘이 이렇게 되니까 얘를 분해를 하면은 요 두 가지 힘으로 분해된다고 했잖아. 그치? 다른 색으로 할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할게. 노란색. 얘랑 얘로 두 개 분해가 된다고 하는데 요쪽 힘이 물체를 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힘이 작용을 하겠지. 그러면 얘는 바닥면에서 점점 멀어질까 가까워질까? 점점 더 멀어지겠지. 왜냐면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 물체를 돌리려는 힘이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물체는 결국 넘어지겠지. 그래서 결론. 자, 물체를 기울였을 때 무게중심의 작용선, 이거 화살표야, 화살표. 걔가 바닥면 안쪽에 있으면은 얘는 다시 원래대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려는 이 안정평형을 이룬다. 안정평형을 이룬다고 할 수 있지. 언제? 화살표가 바닥면 안쪽에 있을 때. 그런데 오른쪽처럼 화살표가 바닥면 안쪽을 벗어나면, 바닥면 여기 있고 화살표가 여기 있는데 벗어나면은 작용선이 바닥 바깥쪽으로 넘어가면은 이 결국에 넘어지게 하는 쪽으로 회전이 일어나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 넘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불안정 평형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어떤 선 이상이, 자, 요 바닥면이 있고 무게중심이 있잖아. 무게중심이 여기 있을 땐 괜찮은데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에 이 넘어지는 힘이 더 가속이 되겠잖아. 그래서 이 무게중심이 바닥면 안쪽에 있냐 바깥쪽에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체를 봤을 때, 자, 세 물체 중에 어떤 물체가 가장 안정적일까? 요런 얘기를 하거든. 자, 원기둥이 있고 더 큰 이 두께가 더 무거운 두께가 더 두꺼운 원기둥이 있고 원뿔이 있어. 그랬을 때 무게중심이 원래 거에 여기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무게중심이 요 회전축과 수직인 요 연장선을 그었을 때 무게중심이 딱 여기까지 오는 그 각도를 세타1, 세타2, 세타3라고 할게. 이해되지, 그치? 그랬을 때 세타3가 가장 커. 그리고 세타3가 가장 크다는 거는 얘를 물체를 많이 회전시켜야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많이 회전시켜도, 자, 막 같은 세타1으로 회전시켰다고 쳤을 때 얘는 이렇게 위치하니까 무게중심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같은 세타1이라고 할 때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그리고 요 각도가 중요한데, 각도가 크려면은 무게중심이 물체의 아래쪽에 있어야 돼. 바닥이 일단 넓어야 돼. 왜냐면 바닥면 기준으로 그 안쪽에 무게중심이 위치해야 하잖아. 그치? 화살표가. 그래서 첫 번째, 바닥이 넓고, 두 번째, 무게중심이 낮아야 같은 물체라고 쳤을 때
요 원뿔이랑 원기둥을 보면은 얘가 무게중심이 더 이렇게 낮잖아, 위치가. 그치? 무게중심이 더 낮아서 요 무게중심이 요 선을 넘어가기까지 더 많은 각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자, 물체가 안정적이려면은 첫 번째, 바닥이 넓어야 되고, 두 번째, 무게중심이 낮아야 물체가 더 안정적이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조그만 흔들림에도 다시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려는 그런 힘이 강하다 이 얘기야. 그래서 같은 컵이라고 해도 이 바닥면을 넓게 세운 거랑 바닥면을 좁게 세운 거는 두 개 안정적으로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안정적인 게 뭐 크다 작다는 요렇게 화살표나 아니면 무게중심 같은 과학적 용어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지금 쌤이 한 30분 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그 물컵을 바닥면이 넓은 쪽으로 눕혔을 때랑 좁은 쪽으로 세웠을 때랑 살짝만 기울여도 넘어지는 정도가 다른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거를 좀 더 물리학적으로 설명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0분이 넘어가서 잠깐 영상을 끊어서 다시 올게요.